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가운데서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는요, 또 오늘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전장 대비해서 1% 이상 오름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은 반면에 좀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죠. 11시에서 12시 구간 요 정도 지나갈 때는 좀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소폭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오늘의 주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이 바뀌어서 이제는 12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요. 12월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미리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을 맡아주시는 진이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이제 11월에서 12월이 됐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12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요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어제 MSCI 리밸런싱 물량, 그다음 북클로징 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생기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11월은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낙폭을 키우긴 했지만 사실상 11월 증시는 좀 괜찮았던 흐름이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 12월 장은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연말장이니까 또 더더욱 또 관심 또 많을 것 같고요. 특히 12월은 또 특별하게 시장에 또 이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주요 깊게 봐야 되는 이제 대표적인 이벤트가 사실 이 부분은 11월 달에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12월 달까지도 이 불확실성이 조금은 시장에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미 선거인단 확정과 이제 투표가 이제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미 선거인단이 확정되는 거는 12월 8일이죠. 12월 8일이면 최종적으로 이제 미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제 12월 14일 확정된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사실상 이제 원래 같으면 이 12월 14일 이 투표 같은 경우가 선거인단 투표가 이게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선거인단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인단이 확정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여기 투표를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바이든 이쪽이 이제 당선 쪽이다라고 해서 선거인단 확보가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를 체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해요. 다시 하는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요식행위이긴 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불복과 관련된 이슈,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자꾸만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12월 14일까지도 사실상은 결과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이제 보면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불복 시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소송을 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소송들이 상당 부분은 기각이 되고 있어요. 기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기각은 됐지만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이번 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거인단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 선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면서 선거인단을 내지 않겠다라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사실 근데 이제 주 정부 이 소위 말하면 주지사의 의견이나 이 주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지금 이런 이제 이 주의회의 결정이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이제 이 격전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이 주의회를 공화당이 또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펜실베니아 결과를 보고 또 다른 이제 주의회에서도 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좀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좀 끝나야지 명확하게 이제 더 이상 이런 소위 말하면 소송 관련 부분이라든지 뭔가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이 시장의 안도감을 심어줘야지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12월 14일이 되면 그래도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2월 14일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나기 전에 뭔가 본인 입장에서 뭐 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그의 결과물이 나와야 그래도 어쨌든 만에 하나에 혹시나 하는 이 뒤집기가 가능한 거지. 12월 14일이 넘어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끝나버리면 그리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대법원 가는 부분도 이 안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연방 대법원으로 이 부분을 몰고 가는 것도 이 안에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장 입장에서는 12월 14일이 끝나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거의 이제 희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이 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당선인으로 좀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또 한 번의 저는 랠리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든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12월 14일 이후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혹시나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반전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래서 반전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한번 시장은 또 휘몰아 치겠죠. 예, 이 불확실성이 좀 휘몰아 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어쨌든 12월 14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12월 14일 이전이 끝내야 됩니다. 이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이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12월 14일 이때까지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유지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한결 더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ECB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12월 10일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12월 16일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요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FOMC 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게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코멘트, 경기 부양에 대한 코멘트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ECB는 실질적으로 좀 부양책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중앙은행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여기서 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는 회의도 있으니까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락 28일까지 이제 들고 계셔야지, 주식을 들고 계셔야지 배당을 받고 29일은 배당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은 이제 폐장을 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 12월 또 주요 이벤트들은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선거인단 확정 투표부터 해서 뭐 ECB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배당락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12월에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증시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지만 사실 이제 11월 달에 MSCI 지수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에 물량이 좀 상당 부분 또 빠져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달에 변동성은, 그러니까 선물 옵션 관련 변동성은 저는 크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야기 드린 것처럼 12월 달은 이 둘째 주까지, 12월 둘째 주까지 사실상 이벤트들이 거의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12월 14일 날까지 이제 요 문제가 이제 마무리만 된다면 미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전제를 다는 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반전의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쓰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주의회에서, 주요 격전지의 주의회에서 지금 펜실베니아처럼 이번 투표와 관련된 부분,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무효화한다라는 부분을 의회를 통과를 시키고, 그 의회와 관련된 부분을 이 의견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연방 대법원이 이 주의회의 의견을 만약에 이제 그래 이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12월 8일까지 누구도 그래 되면 이제 270석을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죠.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2월 말에 결국에는 미 하원이 이거를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하원 투표까지 가면 트럼프가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하원의 투표는 하원 인원수를 말하는 게, 하원 의원들이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별로 한 명씩, 대표자 한 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공화당이 26,
그다음에 민주당이 23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화당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만에 하나 써진다면 그때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 당선의 포지션이 몰려 있는 상태고 특히 여기에 좀 결정적인 이유를 하고 있는 건 옐런 의장의 재무장관 임명이 꽤 큽니다. 통화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세게 좀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우려를 해가지고 시장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불확실성 해소 쪽에 좀 포지션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12월 14일 요 부분만 지나면 연말 내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12월 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ECB는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결과물을 좀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 경기 부양안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에 중앙은행 특히 이제 이 페드 쪽에 기대를 해볼 만한 건 내년이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무장관이 지금 옐런 의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과 이 백악관 간, 이 행정부 간의 제가 보기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좀 유연한 유기적인 지금 이 정책 대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연준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균 물가제 AIT, 이 AIT에 어찌 보면 이 AIT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됐던 정책이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을 할 때 고압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 프레셔 이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이 고압 경제 요 정책이 기반이 돼서 AIT가 나온 거거든요. 평균 물가제가.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 그런 이제 옐런 의장이 지금 현재 이 재무부 장관이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뭐 3월달 YCC와 관련된 일드 커브 컨트롤 이 관련 부분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앙은행과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감은 12월 달뿐만 아니라 1월, 2월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1년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될 거라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의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은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통화적인 이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은 팽창적 통화 정책 스탠스는 계속 1년 정도는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 종식과 관련된 기대감 역시도 상반기에 이 부분이 다 제가 보기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한 셋째 주부터 해서 내년 2월 달까지의 이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선반영돼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 물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추세적인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 지금 구간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경 쓰기보다는 상방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시장이 올랐을 때의 그 리스크, 수익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리스크를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뉴스, 네트워크, 그다음 2차 전지, 풍력, 그다음 반도체 이 뉴스 쪽에 조정 시 계속 매수 전략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에 주목해야 될 만한 이벤트들 점검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봤습니다. 연말 랠리뿐만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도 오름세를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서 오늘 강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섹터는 미리 귀띔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철강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제로 철강 섹터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죠.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철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고를 사실 먼저 했었는데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종목들 보기 전에 철강 업황이 어떤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힌트를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또 오늘 또 공교롭게도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또 철강주가 또 잘 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경기 회복이 이렇게 기대감이 크니까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순환매 차원에 돌면은 그 다음에 철강, 뭐 건설 이쪽도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철강 쪽 자세히 좀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런 이유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철강제 가격이 다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회복은 물론이고요. 거의 몇 년치, 직전에 3년, 4년치 이상으로 지금 철강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격, 글로벌적인 가격 상승에 가장 기여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쪽의 이 수요 회복이라고 할까요? 철강의 쓰임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으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 여파를 이제 잠식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할 거니까 그쪽에 물론 철강제가 쓰일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중국 쪽에서 또 지금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철강제 쓰임도 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최근에 저희가 기상 악화, 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홍수 복구 수요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홍수를 이제 피해를 받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쪽에 복구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철강사들이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기후 변화 영향도 있어서 가동을 별로 못했어요 올해. 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공급이 지금 항상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철강 가격에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쵸. 거의 제일 큰 게 중국의 중국이죠. 조강 생산량인데 이게 어쨌든 이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태이긴 하죠. 지금. 맞아요. 뭐 중국에서 한 3, 4년 전부터 2006년 이후부터는 좀 철강 초과 공급을 조금 조절하겠다라는 식으로 공급량을 제어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올해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초과 공급 상황은 초과 수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 철강제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뭐 건설, 부동산 정책적인 효과가 지금 빛을 보고 있고 어제 발표가 된 이제 11월 달 중국의 PMI, 철강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가 50일 기준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 침체는 아직까지는 좀 둔화이긴 하지만 49.3 이제 거의 이제 50 구간 기준선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리고 이제 이게 전월 대비 이제 3.5%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꽤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로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철강제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열연, 냉연, 후판, 철근이 있는데 모든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다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종류들 중에는 거의 3년치, 4년치의 최고치를 찍는 가격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약간 화학주 보는 것 같네요. 화학주도 스프레드 보는 거 같네요. 맞아요. 마진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상 뭐 이게 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철강도 그렇고 확실하게 중국 쪽의 영향이 생산이든 수요든 중국의 영향이 확실하게 큰 이 소재 업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좀 연동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네. 철강주, 그러니까 화학주도 굉장히 많이 갔으니까 그렇죠. 예, 철강주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화학주도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중국에서 자급자족으로 철강 수요를 다 잘 처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업도 못했던 공장들도 있고 하니까 이 철강제를 수입하는 규모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이제 철강을 수입한다니까 일단 되게 격세지감을 느껴지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철강제 보유량, 재고량이라고 하죠.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의 기조도 역시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철강의 얘기를 해주실 때 이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중국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집니다.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쪽은 뭐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철강 쪽에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지 그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네, 철강업에 이제 업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 쪽을 보면은 이게 이뿐만 중국 쪽의 수요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 국가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철강제의 수요가 초과 수요가 될 거니까 이 가격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다 지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년은 또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란 예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왔을 때 그 직후에는 한 3년 정도는 철강업이 호황을 이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7%가량씩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앞에 쭉 보시면 뭐 1차 오일 쇼크 때도 뭐 1차, 2차 뭐 걸프 전쟁, 닷컴 버블, 뭐 서브프라임 뭐 이렇게 네. 왔을 때 한번 경제적인 충격이 쿵 하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이후에 반등을 찍고 철강업이 이제 인프라 투자 열심히 하니까 이쪽에서 회복을 빨리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도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올해 크게 받았으니까 그로 인한 기저효과도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부터 한 향후 3년 정도까지는 철강업의 호황, 업사이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각 국에 이제 인프라 투자 열심히 하겠다라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역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뭐 완성차 역시 자동차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가 이제 세계 철강 수요 전망인데 오른쪽은 좀 이제 대륙별로 나온 거고 왼쪽은 대륙별로 집약을 해놓은 거고 오른쪽이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중국 쪽이 올해가 조금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 견조한 철강제 수요 흐름을 보이다가 원래 아무래도 중국 쪽이 인프라 투자를 먼저 빨리 뭐 홍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먼저 빨리 한 것 같아요. 뭐 가장 코로나에서 빨리 또 벗어나기도 했고. 벗어난 국가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들은 사실 그래프가 옅은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중간 정도 농도의 파란 색깔 보시면 다 지금 마이너스, 철강 네. 수요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진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내년에는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철강업도 당연히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뭐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권이었던 국가들이 이제 다 플러스로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그렇죠. 거죠.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물론 철강업을 저희가 좋아하는 성장주 만큼 뭐 앞에서 강조해 두신 대로 뉴스의 뭐 네트워크, 뭐 2차 전지, 뭐 풍력, 그다음에 반도체만큼의 뭐 성장 주도를 할 섹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이 됐을 때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뭔가 성장주로서의 좀 느낌 풍기는 느낌이 요즘에 하나 좀 있죠. 있어요. 예, 느낌적인 느낌 나온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철강의 쓰임이 뭐 워낙에 다양합니다만 뭐 건설,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도 최근에 잘 팔리니까 다양합니다만 그 쓰임새가 더 늘은 거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강조드린 풍력 시장. 그렇죠. 풍력 뭐 딱 눈에 보시더라도 그 타워만 윈드 타워 자체가 그쵸.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 철강이니까 당연히 음. 이쪽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죠. 뭐 터빈, 블라이드 네. 뭐 엄청 크고 무게가 큰 철강이 많이 쓰이니까요. 이쪽에서의 수요 역시나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LNG 터미널 요거 좀 나중에 좀 혹시 설명이 있으시나요? 설명. 이것만 따로요? 해볼까요? 네. 아니, 일단은 LNG 터미널과 관련돼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오늘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풍력부터 이야기하죠. 그렇죠. 해상풍력은 워낙에 저희가 따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이 주제만으로도 지금 저희가 몇 번씩 다뤄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아실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적으로 특히나 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좀 더 기대감이 큽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장이 이제 고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부터가 이제 시작인 부분이니까 고성장을 2014년, 2015년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안정화 시기, 뭐 연평균 8.2%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쭉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해상풍력 시장 당연히 뭐 철강 많이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LNG 터미널은 오늘은 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LNG 터미널의 모습이거든요. 저희 우리나라 이제 여수에 있는 지어질 모습이 조감도인데요.
보시면 뭐 철이 쓰일 때가 많을 거긴 한데 여기 다 철 아니에요? 다 철이. 다 철이죠, 정말. 이게 지금 다 그거잖아요. 탱크잖아요. 탱크. 맞습니다. LNG 탱크 LNG를 말하는, 예. 저장하는 탱크예요. 저희가 LNG에 대한 연료 이게 전부 다 배관인 거잖아요. LNG 수송하는 배관들. 예. 공급을 해주는 네. 망인데 저희가 뭐 LNG 연료로서의 지금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연료로 가고 있으니까 화석 연료가 아닌 LNG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배도 배입니다만 LNG를 사용하는 다른 부분에서 연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국제적으로 이 LNG를 수송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NG를 나르고 그 나라에서 배관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한데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LNG만을 위한 터미널.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는 터미널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LNG를 버스- 모아놓고 예. 예, 이 모았다가 실기도 실어주고 근데 실려온 거를 다시 받아서 저장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LN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액화 이제 그 천연가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체였던 가스를 액화를 시킨 부분이니까 온도 조절이 중요하고 저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이 터미널에서 액화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화시킨 것을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배관도 시켜주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수입 그거 보고 이제 LNG 터미널도 이제 수입 터널, 그다음에 이제 수출 터널,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뭐 운송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저런 수송되는 보관되는 장치라든지 다 LNG망이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에 수송관들, 배관망들이 다 철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LNG 터미널 5군데가 있는데 더 올해부터 증설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수에도 지금 이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울산도 부분이 뭐 그렇죠. 지어지죠. 예. 울산에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베트남 쪽에 수출이 돼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LNG 터미널이 지금 만들어질 곳이 200곳이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뭔가 수요처가 또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 철강제의 쓰임이 더 넓어지는 것이니까 또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친환경적인 성장 산업의 기대감도 있으니까 철강제 가격이 당분간은 또 이런 좀 성장하는 상승하는 느낌이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뭐 많이 말씀드렸죠. 해상 풍력까지 해서 자, 철강 이제 앞으로도 기대할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관심 종목들 이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철강주들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을 좀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LS, 그다음에 포스코, 세아제가, 현대제철입니다. 사실 여기서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저희가 다 이전에 탑픽으로 다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다른 관점에서 다 탑픽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또 탑픽으로 다 선정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먼저 LS부터 보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LS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바이든 후보가 또 되면서 더더욱 또 구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조금 더 강화되기 때문에 상품 시장의 강세 이야기를 드렸고요. 구리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닥터 쿠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만큼 이제 우리 박사님이잖아요. 구리 그렇죠, 박사님. 박사님. 경제와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 구리 가격이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구리의 쓰임이 경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결국 전력망을 까는 거고 그 전력망이 들어가는데 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구리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이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LS, 그러니까 LS 이제 니코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평가 이익도 높아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LS 니코동 관련 부분에 이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게 LS의 좀 긍정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나가서 저희가 이제 LS를 해상풍력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희가 탑픽으로 선정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해상풍력 시장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상풍력이라는 건 큰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큰 이제 이런저런 블레이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터빈, 그다음에 밑에 뭐 이 윈드 타워 이런 것들도 분명히 크게 차지합니다. 근데 해상 조회망 이 터빈 같은 경우가 전체 이 해상 풍력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예요. 비용이. 그다음에 한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가 윈드 타워라든지 이걸 건설하는 비용이고요. 맞아요. 나머지가 여기 보시는 해상 케이블인데요. 해상 변전소 여기 끌고 나가는 소위 말 해저 케이블들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거의 한 50% 가까운 이 마진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LS 전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그쵸. 이제 해저 케이블 매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뭐 해상 이제 변전소라든지 이쪽 관련 뭐 케이블 관련 나오는 거에 있어서 LS 전선이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쪽도 LS는 사실상은 좀 수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구리 사용이 4배나 많아요. 그만큼 구리가 뭐 어쨌든 또 전기차가 또 상용화되고 커진다라는 것 자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뭐 동박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부분에 또 구리 가격 상승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똘똘한 자회사들이 원래 크게 실적을 내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다뤘던 ESG 이 관련해도 사실 LS는 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죠. 사실 ESG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주사를 아무 지주사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특히 SK 같은 경우는 SK 관련 그룹들이 SKT나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ESG 관련 수혜를 사실상 제대로 못 받습니다. SK는. 근데 온전히 사실 못 받죠. 예, 온전히 못 받죠. 근데 NS 같은 경우는 이 관련 자회사, ESG 관련 이렇게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자회사들이 그냥 상장돼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던 LS 전선이라든지 물론 LS 산전은 LS 일렉트릭으로 이제 상장돼 있지만 LS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뭐 엠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니코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상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ESG 관련 부분에 또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S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부터 계속 이제 그림이 나왔던 건 이제 LS 전선이 가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을 해저 케이블. 매설할 수 있는 네. 이제 이 배입니다. 근데 이게 해저 케이블은 그냥 매설하는 게 아니라 이 배가 있어야 됩니다. 특수선이. 여기 그림이 이제 자세히 좀 안 보이는데 여기 똘똘 말려 있거든요. 크게 네, 크게. 그게 네. 다 전선인데 네. 바다에다 매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가 이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독보적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LS의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LS 전선이라고 해서 LS 전선 아시아가 아시아. 상장돼 있는데 이거랑 LS 전선은 다릅니다. LS 전선 아시아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그냥 이 전력성 관련 회사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LS 전선입니다. 이건 상장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혹시라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LS 충분히 저는 뭐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 저는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스코 보겠습니다. 뭐 철강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뭐 국내에서는 1위,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는 5위를 하고 있는 종합 제철 회사고요. 철강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 오른 부분은 언제부터 또 반영이 될 것이며 또 실적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포스코가 이제 12월부터 당장 이번 달부터죠. 지금 완제품에 대한 강판 가격을 다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온전히 여기 실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마진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철강제 스프레드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 포스코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강조드렸듯이 이제 LNG 터미널 이쪽에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포스코 쪽에서의 지금 철강제 납품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실적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산업에 붙었으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익 레벨 역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최근에 저희가 또 강조드리고 있는 똘똘한 자회사 2차 전지에서의 포스코 케미컬 있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에 쓰이는 소재 같은 부분에 조금 더 뛰어나게 좀 향보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철강사 중에서는 코로나도 잘 견뎌서 실적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더 좋은 투자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ESG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최근에 철강사들도 이제 ESG 쪽으로 어떻게 ESG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고로 철강사들이 철강업이 약간 또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철을 녹이고 화학 연료를 태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염적인 물질이 많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가고 환경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스코를 조금 더 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고로를 바꾼다기보다는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정화 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ESG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좀 더 가능성.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투자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포스코는 조금 더 긍정적이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프 같은 부분도 준비를 했는데요. 포스코의 뭐 최근에 이제
취급하고 있는 이제 탄소 강 같은 부분에서도 뭐 가격이라든지 ASP라든지 판매량도 역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탄소화 스프레드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포스코의 마진이 남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영위하고 있는 뭐 영업 부분들도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철강 쪽의 부분이 좀 크죠. 그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여기에 뭐 포함이 될 거지만 이것도 포스코 케미컬 쪽에서 조금 더 조금 뭐 비중을 두고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덜 이제 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 쪽이 철강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의 실적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국내 철강사들 중에서는 포스코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9점을 줄게요. 다음에 이제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은 제가 이제 이 해상풍력 관련 부분을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릴 때 그때 핵심 많이 수혜주로 항상 설명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에너지용 유정관 요 부분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이든 시대로 넘어가면 철강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이런 그 쉐일오일 유정관용 강관 만드는 이 회사는 사실상 좀 별로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바이든 시대의 철강 업계 내에서 가장 수혜주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해상풍력 관련 부분이겠죠.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이고 또 하나는 바이든 시대로 넘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거죠. 미국의 쉐일 오일 업체들이 그럼 다 망하냐? 이제 절대로 이제 쉐일을 뭐 캐지 않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쉐일오일 업체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생산을 사실상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이제 코로나가 좀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결국에는 이 북미양 에너지 유정관용 강관의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이런 에너지용 유정관이 굉장히 이 강간이 그러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세게 맞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21%, 기업들이 예, 21%나 두드려 맞았다가 이거 결국에는 세아제강이 소송해가지고 사실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3.1%까지 낮췄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이제 낮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되면 그 부분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우려감, 덤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반덤핑과 관련된 리스크는 상당히 바이든 시대에는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 터미널형 관광 매출이 증가합니다. 이건 실제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라요. 이번에 3분기에 이미 이쪽 관련 매출이 나왔어요. 적혔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LNG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이 수요가 나왔다, 매출이 찍혔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여수라든지 이제 울산 쪽에 추가적으로 증설이 나온다라는 거면 충분히 그쪽에 관련된 수혜가 되고요. 이게 이런 에너지용 강관이 그냥 일반 강관은 아니거든요. 특수 강관이고 특히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림 하나 보실까요? 해상 풍력에서 쓰이는 이 하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다 후륙관인데 맞아요. 후륙관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5개 내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어쨌든 세아제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하부 구조물 그다음에 후륙관 거기에 저기 이제 이 부유식에 들어가는 이제 핀 파일 그다음에 뭐 이런 모노 파일이라든지 뭐 트라이포트 그다음에 재킷 이런데 전부 다 핀 파일이 다 박힙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팩 같은 거죠. 이게 다 바뀌는데 그게 이제 세아제강이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상풍력 시장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커진다. 세아제강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건 역시도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이 찍히죠. 대만에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핀파일을 또 올해 또 수출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이 또 동반이 된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순 주가만 놓고 보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주가 차트만 보면 이제 10만 원 부근까지 왔으니까 지금 오늘 지금 떨어져 8만 원 후반대인 거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주가만 보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R 기준으로 여전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풍력 관련해서 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좀 비싼 애 많이 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 지금 가격대 절대적인 저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아제강 제가 드린 점수는 저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볼 텐데요. 뭐 저희가 좀 처음 다뤄드리는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2위 철강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현대제철은 고로뿐만 아니라 전기로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철강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좀 뭐 안정적인 뭐랄까 캡티브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에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완성차들을. 여기에 쓰이는 철 역시나 현대제철 쪽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물량 때문에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현대차가 하려는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역시 현대제철도 뭐 연료 전지의 분리판이라든지 아니면 부생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쪽의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뭐 철강 당연히 많아질 거니까 현대제철이 실적 같은 부분도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 현대제철은 이제 현대차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죠. 그렇죠. 고객사가 좀 한정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현대차만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또 현대차만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살짝 낮춰서 점수는 8점 주겠습니다. 네, 철강 섹터의 관심 종목들 뭐 점수가 대체로 높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10점짜리가 두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뭐 두 종목 다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철강 관련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LS를 탑픽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도 벌써 전 탑픽을 한 2번 정도 설정한 것 같고요. 네. 지금 LS도 벌써 한 2번 정도 저희가 탑픽으로 선정한 것 같은데 LS든 세아제강이든 뭐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고 LS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지금 뭐 급등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더 갈 자리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3천 원으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뭐 좋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LS인데요. 손절 가격 5만 3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철강 섹터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학개론 오늘 시작하는 시간보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보다 상승폭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오후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후에 성공 투자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해야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